독후평.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의사와 약 선택법. 오카다 마사이코 저, 정창열 역, 미카미 유코 감수, 맥스미디어 출판. 발췌. 당신이 먹고 있는 약은 과연 그 병에 맞는 약일까? 환자의 상태나 병명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들이 내리는 처방전이 각기 달랐다. 약의 작용 원리와 부작용을 조사해보면 함께 써서는 안 될 약을 쓰고 있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약을 너무나도 쉽게 처방하고 있었다. 안젤리나 졸리 사례.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꼭 유방에만 있었는지 그에 대한 해명이 아직 없다. 다른 장기나 주변 조직의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암세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안젤리나 졸리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 몇백 명을 편중되지 않도록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유방을 제거하고 또 한쪽은 아무 수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느 쪽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지 비교해보는 것 이외에는 그 정당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방의료학. 과잉의료와 과잉투약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 사람을 몸에 준비되어 있는 에너지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고찰. 스트레스는 원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다. 자율신경을 긴장시켜 혈압을 올림으로 아주 오랜 옛날이라면 수렵을 하기 위해 혹은 적과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몸을 움직이라. 기분이 다운될 때는 몸을 움직여보라. 걱정된다고 금방 병원을 찾는 것은 좋지 않다.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의 고민이나 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다. 혈압 기준의 변화. 내가 의사가 된 이후 오랫동안 최고 혈압 기준치는 160, 최저혈압은 95였다. 이 기준치는 그 이상으로 수치가 올라가면 이상소견으로 판정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2000년도에 확실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140에 90으로 정해졌다. 게다가 대사증후군 검사에서는 130에 85까지 내려갔다. 사망 후 발견되는 암 검진으로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 힘겨운 치료를 받게 하는 것보다 방치해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유일한 선택으로 강요하는 현재의 풍조에 의문이 생긴다. 암 구분의 현실. 암 비슷한 것이 보이면 의사는 빨리 잘라내자고 하는데 앞서 말한 대로 진짜 악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치료할수록 높아지는 사망률. 그렇게 추측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잠들어 있던 암이 깨어난다는 지적이다.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치료를 의학용어로 수술 침습이 크다고 표현한다. 두 번째는 건드리면 꿈틀거릴지도 모르는 위험성이다. 몸에 메스를 댄 탓에 암세포가 혈관 속으로 퍼져 전이될 수 있다. 확실히 전이된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다. 수술과 치료의 이면. 암수술의 경우 폐든 위든 간이든 조직을 싹둑 도려낸다. 게다가 암은 림프관을 통해 전이되므로 주변의 림프절도 전부 제거해야 한다. 엄청난 손상을 입은 육체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CT 등의 엑스레이 검사를 수차례 받게 된다. 항암 치료도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요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오랫동안 누운 자세로만 지내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해지기 어렵다. 고령자의 암. 예전부터 나이가 들수록 세포 분열 속도가 떨어져 암을 갖고 있어도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80세에서 100세를 넘는 초고령자들을 매일 진료하고 있는 나는 그 말을 실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심에 사로잡혀 결국 수술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대응일까? 적어도 고령자의 암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도록 주력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의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조사를 한 끝에 도출된 데이터가 바로 에비던스다. 과학적 근거란 결코 개인의 생각이나 사용 후기가 아니다. 첫째, 조사 규모가 대대적이어야 한다. 대상으로 삼는 협조자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이어야만 개인차에 영향받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얻어지는 것이다. 둘째, 조사 기간이 길어야 한다. 가령 혈압약처럼 오랜 세월을 걸쳐 먹는 약일 경우에 최소 5년 정도의 추적 기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비교 그룹을 공평하게 분류하는 것이다. 약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각각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동시 진행으로 비교해가는 것이다. 좋은 의사란, 예전부터 의사는 독일 스타일로 환자를 응대하라는 주입 교육을 받아왔다. 환자 앞에서는 필요 이상의 잡담을 하지 않고 위험을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30여 년 전부터 환자와 소통하며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미국 스타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는 환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의사를 소송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사를 찾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진료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 카르테, 진료 기록 카드 도입 후 진료 중에도 모니터만 보고 환자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는 의사가 많아졌다. 좋은 의사 구분, 가능한 적은 양의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인가? 부작용을 설명해주는 의사인가?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부작용 체크를 해주는 의사인가? 신약을 신중하게 처방하는 의사인가? 부작용 조치법을 설명해주는 의사인가? 복용한 며칠 후부터 6개월 사이. 의사의 현실. 매일매일 진료를 하면서도 처방하는 약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를 의사도 모를 때가 많다. 최신 임상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많고 가장 최근의 신약은 임상 정보 자체가 아직 없다. 어쨌든 환자들에게는 거의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최신 학술 논문을 들여다보고 전문 분야의 지식을 매일 업데이트시키고 있는 의사는 아쉽게도 극소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의학 상식을 뒤엎는 대규모 전수조사 결과나 학술 논문이 많이 나와도 많은 의사들이 모르고 있다. 게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MR이 권유한 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타틴계 약.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다.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스타틴계로 불리는 일련의 약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는데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프라바스탄틴과 신바스탄틴은 4년여에 걸친 대규모 전수조사로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 효과 그리고 수명 연장 효과까지 증명되었다. 모든 분야를 통틀어 수명 연장이 증명된 약은 현재 이 두 가지뿐이다. 실망스러운 의사들. 의사는 처방 전 작성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의가 되고 나서도 지도교수가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게 고작이다. 나는 현재 노인요양원에서 수많은 고령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 처음 대면한 환자들이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아연실색할 때가 많다. 여러 명의 의사에게 10가지 이상의 약을 처방받고 있는 처방전을 볼 때마다 이걸 다 먹으면 오히려 병이 날 텐데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서로 맞지 않는 약을 먹을 바에야 자연 치유력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약의 동선. 해열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약 성분은 혈액 속을 흐르며 뇌 체온 조절 중추에 작용한다. 복용 후 15분에서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열을 내려준다. 하지만 약이란 사람 몸속에서는 이물질이기에 체외로 배출시켜야 한다. 다행히 혈액 속의 이물질은 간을 지나 노폐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된다. 해열제의 경우 5시간에서 10시간 만에 처리가 끝나 혈액 속에서 없어진다. 이것은 다른 약도 마찬가지인데 1회분의 약은 복용 후 5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 즉 1회 복용량과 하루에 먹는 횟수는
혈액 속 약 성분의 농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정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약이 하루 3번 먹도록 되어 있는 건 이러한 혈액 속에서의 성분량 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 고찰.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것이 설사다. 항생제는 열심히 기능하다가 장내의 상재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게다가 감기에는 어떤 효능도 없다. 아울러 최근에는 오랜 기간에 안이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폐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퍼져 폐렴에 걸리면 약을 써도 소용없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감기 민간요법. 고열이 났을 때는 얼음을 채운 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으로 겨드랑이를 닦아주고 위열일 때는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자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최고의 방법이다. 약의 동선. 남은 약 성분은 혈액과 함께 전신을 골고루 돌아다닌다. 즉 체내로 들어간 약은 병이 없는 부위로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부적합한 효능을 부작용이라 한다. 복합 복용의 위험성. 한 번에 여러 약을 먹는 건 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신약 사례. 이 약은 대규모 전수조사를 통해 장기간 복용하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내가 평소 접하고 있는 초고령자들에게 진통제와 함께 이 신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신약이 위가 상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고령자들에게 더 무서운 건 골절이다. 즉 건강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걷지도 못하게 되고 연이어 다른 병까지 얻게 되는 마이너스 사이클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고령자여 약을 끊자. 실제로 고령자일수록 약을 끊으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 고령자라면 가능한 한 약을 끊거나 3가지 정도로 줄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 이야기. 음식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간 콜레스테롤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속에 머물다가 간으로 운반된다. 한편 간은 끊임없이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체크하면서 부족해지면 콜레스테롤을 새로 합성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몸의 여러 세포로 보내져 영양소로 소비된다. 소비되지 않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 분해된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밀입자 중 세포에서 간으로 되돌아가는 밀입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한 것이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며 간에서 만들어진 LDL, 저밀도 지단백이라는 밀입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혈액 검사로 측정한 것이 LDI 콜레스테롤이다.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이 LDL 콜레스테롤이다. 통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체질과 생활 습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너무 많이 하는 장내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장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밀입자가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된다. 두말하면 잔소리. 일상의 활동량을 늘려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잠에 대한 의외의 사실. 우리 팀의 조사에는 의외인 점도 발견되었다. 바로 수면 부족보다 잠이 너무 많은 것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었다. 낮잠은 어떨까? 이것 또한 명확한 에비던스가 있는데 적당히 자는 사람들은 분명 오래 살았다. 단 불면증인 사람에게 낮잠은 금물이다. 2차 암세포를 죽이려는 세포가 결과적으로 건강한 세포까지 건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나며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부작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새로운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2차 암이라 한다. 암세포를 살상하는 작용이 강한 약일수록 2차 암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항암제 고찰.
항암제의 연명 효과에 의문을 갖게 된 건 아주 최근이다.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 논문을 조사한 바로는 진정한 의미의 연명 효과를 인정할 만한 항암제는 하나도 없었다. 당뇨병 치료제 DPP-4 저해제. 당뇨병 약 중에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등장한 신약으로 DPP-4 저해제가 있다. 2009년 10월 일본에서도 승인된 이 약은 종래의 당뇨병 치료제와 달리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으로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종래의 당뇨병 치료약처럼 혈당 수치가 가끔씩은 너무 내려가 버리는 약점이 없다고 선전해 당뇨병 치료 현장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내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건 주로 설포닐 요소제다. 이 약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설포닐 요소제는 50년이 넘게 판매되고 있고 그 사이 계속 개량되어 왔다. 다수의 대규모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 약이 비만을 초래하고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밝혔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때문에 모든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부득이하게 써야 할 경우 그 손실을 잘 파악해 처방해야 한다. 배합제. A라는 병과 B라는 병에 지금까지는 약을 각각 처방했는데 배합제는 한 알로 두 가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솔깃한 얘기다. 효과와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기존 약으로도 치료가 충분한데 굳이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배합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 종합 감기약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발열과 통증 억제제, 염화라이소자임, 목구멍 등의 염증 억제제, 트라네키 3산, 부종, 출혈 억제제, 말레 인산 크롤페니라민, 비염 억제제, 인산 디하이드로코데인, 기침약, 염산 브롬핵신, 가래 억제제, 브롬, 발레릴 요소, 수면 작용 등 6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성분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감기 고찰. 발열은 열에 약한 감기 바이러스 살균을 위한 반응이며 기침이나 콧물은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반응이다. 종합 감기약은 이 중요한 몸의 반응들을 모두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 일반 의약품을 고를 때 포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한 한 성분이 적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일하게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이다. 가장 심플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아울러 어떤 감기약이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5일 이상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조식품 고찰. 보조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병이 예방되지 않았고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EPA와 DHA 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조금 높아졌다. EPA와 DHA 과다 섭취로 출혈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EPA와 DHA만을 정제하여 약이나 보조식품으로 만든 것을 먹어도 건강해지기는커녕 때로는 해가 된다는 것이다. 천연재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도 많고 우연히 발견된 성분 한 가지만을 추출하여 만든 인공적인 보조식품이 인체에 무조건 유익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청어 몇 마리가 들어있다고 선전하는 보조식품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천연재료는 그대로 섭취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 비타민C 고찰. 비타민C는 항산화물로 기능하면서 체내에서 콜라겐을 만들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C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할 수밖에 없다. 태과 불금.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은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암에 걸리기 쉬운 것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건강검진 유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의사 도벨이다.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건강검진은 질병 없는 사람이 받는 진찰과 검사로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기 시작됐다. 체질 점검. 무엇보다 정기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 체질 체크 포인트. 공복 시 혈당이 110을 넘는가? HbA1c, 헤모글로빈 Ac가 5.8%를 넘는가? 고지혈증에 걸리기 쉬운 체질. LDL 콜레스테롤이 140 이상인가? HDL 콜레스테롤이 40 미만인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수치가 낮으면 고지혈증 체질이다. 이 체질인 사람에게 무서운 건 동맥경화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들자면 중성지방이 150을 넘는 경우도 고지혈증 체질이다.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중성지방이 높은 체질인 사람은 혈전이나 색전증에 걸리기 쉬워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사증후군. 일반적으로 복부 CT 검사 결과 내장 지방 면적이 100cm를 넘으면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CT 검사를 받게 하는 건 비용면이나 시설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자선책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다. BMI, 체중지수. 체중을 신장으로 2번 나눠 산출한 수치다. 예를 들면 체중이 60kg고 신장이 160cm인 사람은 60 나누기 1.6 나누기 1.6은 23. BMI는 23이 된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 중성 지방 등의 검사 데이터에 이상 소견이 없는 한 BMI가 26 이하인 사람은 무리하게 살을 빼지 않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대사증후군 검사 정상 범위 기준치 변화. 110에서 100 이하로 내렸다. 불과 10만 내려가도 당뇨병으로 의심되는 판정자가 일본 전국에서 무려 2.5배나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검사 수치가 마음에 걸려 병원에 가면 불필요한 약이 처방된다. 그래서 검사 수치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규모 전수조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무증후성 뇌동맥류. 자각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통해 처음 발견된 뇌동맥류라는 뜻이다. 뇌동맥류는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며 뇌동맥류가 파열된 상태를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뇌종합검진에선 100명 중 3명 안팎의 높은 확률로 뇌동맥류가 발견된다. 단 뇌동맥류라 해도 파열 여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뇌종합검진으로 인해 자각 증상이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 중병 환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다른 검진보다 훨씬 많다. 용감해지자. 경제성을 우선으로 한 지나친 검사와 지나친 치료 권유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 본 후 의사가 권유해도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 유해성. 어느 정도 이하의 피폭 선량이면 안전하다는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 몸에 쏘이는 방사선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진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행위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2차 암에 걸리기 쉽다. 그것이 종합검진에서 발견되는 암 비율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노화 그리고 혈압.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노화되어 혈류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다. 혈압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 고혈압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건강검진의 기준치인 130을 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탄수화물은 정확하게 섭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 진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떠들어대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사기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아직까지 없고 측정하는 방법도 아직까지 없다. 혈액의 점도. 혈액이 잘 흐르고 흐르지 않고는
적혈구의 상태에 좌우된다. 혈액 속을 흐르는 가장 큰 물질이 적혈구이기 때문이다. 그 크기는 7에서 8 미크론이다. 모세혈관의 직경은 가장 가느다란 부분이 5 미크론 정도다. 숫자만 보면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혈구의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변형되면서 가느다란 혈관을 쉽게 빠져나간다. 또한 적혈구가 오래되어 탄력성을 잃으면 체내에서 파괴되어 곧바로 혈액 속에서 제거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혈관 속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적혈구만 흐르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도 혈액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정도는 미미하다. 즉,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 글리세믹 지수, GI, 포도당을 섭취했을 경우의 수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이다. GI가 높은 식품일수록 혈당 수치가 쉽게 올라가 비만이 당뇨병을 촉진한다는 에비던스가 있다. 오래 익힌 음식이나 즉석식품, 빵, 과자 등은 GI가 높고 밥, 면류, 과일 등은 낮다. 현명한 생선 섭취법, 자연산, 특히 먼 바다에서 잡힌 것. 생선 껍질은 벗겨라. 내장은 빼고 먹어라. 가능한 한 가열해서 먹어라. 태우지 마라. 여러 산지에서 잡히는 여러 종류의 생선을 먹어라. 녹차 예찬. 녹차에는 홍차 이상으로 카테킨, 타닌,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물 물질이 듬뿍 들어있어 홍차보다 효과가 높다고 봐도 된다.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커피. 종이 필터로 걸은 커피를 설탕이나 우유 없이 마시면 몸에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 종이 필터로 걸러야 할까? 커피 원두에는 카페스토리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성분은 종이 필터에 부착되는 성질이 있어 종이로 여과를 하면 유해 성분이 없는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결론. 오랫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흰옷을 입은 의사나 간호사가 살갑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를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큰 병원처럼 설비를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한 동네 의원의 의사나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을 때 취하는 나름대로의 대처법처럼 당신의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이 있다면 그 또한 나름 소중한 것이다. 이 책이 당신의 몸 건강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로서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겠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길 바란다. 제네릭 의약품,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